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법원이 오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방장관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화풀이 탄핵쇼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헌정 파괴 등을 덮으려고 야당 대표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꼼꼼히 짚어봅니다. 오늘 2부에선 국내 1호 성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로부터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그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5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함께 이 대표 정치 인생의 또 하나의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은 25일 위증 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고요.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예상하셨습니까? 네, 재판 생중계를 하는 게 특수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렇게 중계를 한 적은 있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보다는 조금 더 위상이 큰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대법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선거법 재판 때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굳이 1심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예상을 했던 것이고, 사실 저는 국민의힘의 달라진 잣대에 좀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재판에서는 재판 생중계를 반대하면서 21세기식 인민재판이다 라고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가? 저는 이것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만약에 생중계를 안 받아들였는데 무죄 선고가 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이것 때문에 생중계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번질 좀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생중계에 대한 촉구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고 민생을 보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재판 생중계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 그 말 믿지 않는다는 점, 이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아무래도 여당에서 생중계 얘기한 게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뭐 자신 있으면 한번 온 국민이 지켜보게 하자, 이게 기본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이제 어떤 그 혐의 내용에 대한 강력한 부인이라든지 예. 뭐 검찰 압박이라든지 뭐 사법부 뭐의 뭐 간접적인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인한 게 아닐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왔고, 뭐 검사 탄핵, 법관 탄핵 등등 사법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사법 방해로까지 비춰질 만한 그러한 조직적이고 되게 계획적인 사법부에 대한 그 위협이 있었던 점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판사가 혹여나 법리상으로나 증거상으로는 충분히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압박 때문에, 혹은 지금 이 정권이 좀 뭔가 동력이 시들시들하니까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판사가 개인적인 고뇌 끝에 결국은 본인의 양심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 시각인데, 그래서 생중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결과가 뻔했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주목하고 싶었던 측면이었다면, 이번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은 정말 이 재판이 왜곡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15일 날 나왔던 1심 선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큰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생중계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판사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생중계에 대한 압박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고요. 네. 25일 선고도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의외의 사건의 경우에만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도 뭐 좀 평이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은 목요일 날 고정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큰 판결이 이제 1심 선고인데 금요일 날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처음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기 때문에 자,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이제 처음 뵙는 건데 그 징역형이 나온 선거 결과 윤주진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참 이상한 말을 했죠. 욕먹지도 않으면서 비난받지 않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놓고도 잊어버릴 뻔했는데 이걸 잊어버렸는데 굳이 상기시켜주시네. 제가 해놓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횡설수설인데 그만큼 이거를 정말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재판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과감하고 아주 뭐랄까요, 좀 상당히 좀 용기를 낸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좀 봤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랬습니다. 이게 사실 재판이라는 게요. 담당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가 아니면 그 수많은 기록을 다 읽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재판에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혐의에서 어떤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은 나중에 공소장이라든지 판결문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많이 하죠. 근데 이번에 1심 선고에 대해 저도 여러 가지 방송을 출연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재판부가 썼던 이 요약문을 좀 보니까 결정 요지를 보니까 판결문 잘 썼어요? 저는 뭐냐면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는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우발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심코 나온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노림수가 있었던 그런 허위사실 공표였기 때문에 또 워낙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하거나 이런 반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당히 좀 단호하게 판단했을 수 있겠구나. 나중에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공직선거법 선고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예측하기로 김문기 몰랐다는 무죄, 백현동 국토부 협박이었다는 유죄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벌금형? 근데 벌금형을 예측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타인을 비방한다거나 이러면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서 그리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유죄로 인정이 될 경우는 감경 요소가 없어요. 가중 요소는 있는데 감경 요소는 없거든요. 그러면 벌금이 500만 원은 넘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벌금형으로 치면은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 한 800 이 정도로 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징역형은 조금 예상을 깬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사실 이게 당선 목적의 발언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 국토부 직원들의 명예가 좀 훼손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국토부 노조에서도 그때 항의 성명을 내고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공문에 이거는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재량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사실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지만 용도 변경을 한꺼번에 4단계 상향하는 건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문제로 싸운 적도 있고 예. 단체장하고 싸운 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인 것이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좋긴 한데 4단계는 너무 심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정부가 그걸 굳이 강요했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지방재정 개편안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항의해서 단식 투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백현동 문제를 굳이 따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점이 좀 참작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징역형은 조금은 지나치다고 보지만 근데 또 징역 3년까지도 줄 수 있는 형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웃을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조우형이라고 하는 그 대장동 일당 브로커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문서가 뭐였느냐. 조우영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요청을 윤석열 과장이 전결해서 나온 문서가 나왔거든요. 이게 백현동 공문이랑 전 비슷하다고 보는데 윤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아직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멈추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선거법 시효가 남아 있는데 윤 대통령도 기소되면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은 잣대로 비슷한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이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윤주진 평론가께 오늘 진짜 기회 한번 더 드릴게요. 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조금 이제는 풀렸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느낄 압박의 포인트들이 많이 풀렸고 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워낙 형량을 높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한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든지 100만 원 미만이 나왔다면 이번 위증교사 1심 재판부도 똑같은 흐름을 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판사들이 물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객관적으로 법리에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좀 충분히 풀린 게고, 또 특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김모 씨죠. 위증을 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고 구형까지 받은 김모 씨가 범행을 자백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위증교사 역시 좀 적지 않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위증죄가 아니면 위증교사죄도 자동적으로 아니게 돼요. 그런데 위증죄라고 해서 위증교사가 성립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따로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때에 비해서 조금 사건 내용을 보니까 이걸 유죄를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화 녹음 파일 전체가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걸 들어보니까 초반부에 김진성 씨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죠. 그러니까 주범,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강했다라고 김진성 씨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하는 거는, 물론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는 최대한 나한테 유리하게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구한 거는 전에 들은 얘기,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이게 네.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통화 녹음 파일만 봐서는 교사라고 볼 수 있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거는 이 대표가 당시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진성 씨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교사에서 나온 결과인 건지, 아니면 이 김진성 씨가 오버를 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형량 문제는 이게 위증을 통해서 유죄 받을 걸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에 가중될 거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던 1, 2, 3심 판결문을 보면 김진성 씨의 증언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재판부는 이거는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무죄를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유죄라고 해도 그런 이유로 가중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 처음 입장을 내놨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파괴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 정권이 제1야당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특검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말을? 민주당은 그렇게 바라겠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좀 판단 유보로 오히려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이 워낙
미뤄졌고 이번 공직선거법은 불과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고요. 위증교사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미뤄지고 매일 똑같은 뉴스를 반복하다 보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 리스크가 되게 무뎌지죠. 익숙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더 돋보이고 부각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뭐 구형을 하고 여당이 비판을 하는 것이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가 쉽고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너무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뒤바뀐 게 바로 지난 15일 1심 선고였죠. 즉 1심 선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권이 특히 여당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형이 선고가 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실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확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문제를 서로 어떤 그런 탄압과 보복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홍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했는지 왜 이런 얘기하는지 네. 좀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홍준표 그 시장은 네. 어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좀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가 낙마할 경우를 대비한 것일 수도 있다. 홍 시장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 홍 시장은 지난 대선 때도 일시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도를 끌어와서 경선에서 선전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사실 이른바 조국 수홍이라고 하는 논란,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옹호랄까요? 뭐 수사가 지나쳤다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좀 그 연장선상,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유죄가 나오면은 그건 다 한동훈이가 가져가요. 내 건 없어요.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예요. 대인배 이런 길로 갈 거예요. 뭐 이런 심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네. 이제 한동훈 대표 견제 심리가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훈 판이다. 어차피 그 판은 이재명을 막 때리자 이런 판은 어차피 한동훈 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를 좀 자신도 이제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단체장을 해본 입장에서 이걸 좀 감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이재명 대표 기소된 것에 대해서 절반이 관용차 개인 사용 혐의였고 그의 식사 대금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묘하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넘어가 주자. 약간 그런 거고 한편에는 한 다섯 번째 기소로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도 있고. 그리고 나도 검사 출신인데 더 큰 걸 잡지 이런 걸 안 잡아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이제 사법적으로 엄밀한 판단인지는 약간 논란의 대인배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프레임은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근데 이 같은 홍 시장 발언에 지난 2015년에 자신의 특수활동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 이런 홍 시장 과거 발언이 또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홍 대표가 과거에 이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네. 돈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원내대표 당시에 받았던 그 특수활동비가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눠주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원내대표나 당의 어떤 직책 갖고 있는 그런 대표급들에게 나오는 특수활동비는 사실 용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정말로 극단적인 경우에 개인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돈들인데 물론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규정이 생겼죠. 근데 네. 홍 대표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뭐 당연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큰 정치, 그러니까 대의에 의한 어떤 통 큰 정치를 좀 지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너무 거칠었다. 또 가족들을 그렇게 모조리 다 그렇게
이렇게 재판정에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말들은 사실 그 당시에 조국 대표에 대한 엄청난 원성이 자자했던 보수층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님은 좀 소신 있게 했던 것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문제 역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너무 샅샅이 뒤졌을 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인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여러 당원들은 이 홍 시장의 발언에 또 매우 좀 부글부글거리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세 번째로 통과했었는데 만약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면 28일 재표결 이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뭐 만약에 부결되면 민주당은 또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고 이게 도돌이표 전국인데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은 또 특검법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여당의 입장은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니까 현 단계에선 특검은 필요치 않다 이런 입장인가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물론 뭐 만족스러웠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등 네.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굳이 특검에 지금 찬성을 해줄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동기도 없고 여기서 굳이 이 단일 대우를 깰 필요도 없다고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특검은 좀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는 이제 진짜 지난번 1심 선고가 큰 분수령이었던 것이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점점점 현실화될수록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으로 가기 하나의 교두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이걸 바탕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이 특검과 탄핵이 과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 전 대선만 조기 대선만 만들어주는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민주당 입장은 뭐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관련되는 다른 질문을 김수민 평론가께 이제 드릴게요. 자, 비명계 모임 초일회가 잠재적 대권 주자들을 차례로 초청해서 특강을 하게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주목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권 장악이나 이런 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네. 뭐 큰 영향을 끼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별로 영향이 없는 건지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영향이 크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네. 비명계 인사들 주요 인사들 보면 원외로 많이 밀려났거든요. 지난 총선 때 컷오프가 되거나 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크게 끼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에 여론의 추이가 주목이 되는데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아직까지 계속 지지를 하는 강하게 네. 지지하는 쪽은 더더욱 이재명 대표에게 결집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비주류 쪽을 지지할 만한 대중도 있는데 근데 이들은 민주당으로부터 뒷걸음질을 칩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지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네. 비명계 쪽이 이들을 흡입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그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비명계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무당층으로 빠져나가 있는 민주당에서 이탈한 혹은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쪽을 묶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굉장히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 삼총리 삼김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거야말로 비명계 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명계 유력 주자가 있으면 그렇게 6명씩이나 거론이 되지 않아요. 누가 한두 명 정도가 확 뜨는 거죠. 근데 워낙 안 뜨니까 마치 그 티라노사우루스 앞에 그 트리케라톱스인가요? 여러 마리가 서 있듯이 예, 그렇게 지금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누구 하나 유력한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성은 사실 많이 저해된 건 맞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하지만 당내에서의 장악력은 여전할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라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8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탄핵 절차 밟을 경우에 22대 국회에서 총 7명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이제 추진되는 네. 셈인데, 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헌재에서 인용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대통령과 달리 검사 탄핵은 뭐 역풍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도 민주당이 이런 걸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검사들은 민주당이 최근에 그 탄핵을 거론했던 검사들하고 다른 게 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수사를 못하게 하고 공소유지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사안인 거고 그리고 특검 여론은 가라앉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랑 무관해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여론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있는 것에 반발해서 특검을 계속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아니 이재명도 수사하고 재판하고 네. 영부인 또 하자. 이 여론이 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 여론조사가 나와서 예전과 똑같아요. 특검 찬반 여론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자, 이 검찰들이 면죄부를 줄 때 그냥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압수수색도 안 해놓고는 했다라고 그렇게 면죄부를 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처리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손모 씨, 전주 손모 씨 같은 경우는 방조범으로는 처벌이 됐는데 근데 그 검찰의 논리를 보면은 손모 씨는 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에 인도를 받았을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똑같이 영부인 또 근데 검찰에서는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를 할 만큼 뭐 어떤 솜씨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중잣대로 영부인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렸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여론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저는 헌재에서 설령 기각하더라도 이 검사들이 잘못을 한 건 맞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판결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기각이 돼도 여론의 역풍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께서는 네. 검사에 대한 연이은 탄핵 네. 이게 전체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검사들, 특히 이거는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데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정말로 그 검사들이 어떠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외면하고 묵살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불기소했는지를 먼저 제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소가 왜 잘못됐는지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불기소는 무조건 나쁜 거니까 난 탄핵하겠어. 이것은 정말로 상당히 좀 무리한 것이고 특히 저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하는 건 정말 그런 것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만 수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마약 수사라든지 부패 수사, 선거법 수사 네. 여러 가지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민생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탄핵소추권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한 것이고 자 특검 찬반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사드 배치에 관한 국가 기밀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유출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밝혔죠. 자 이거 특검할까요 말까요?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특검 찬성 여론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즉 국민들이 어떠한 사안이든 진실을 규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맞는데 그것이 곧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서로 연결짓기엔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해서 남북 긴장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째 재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당대표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은 여전히 정쟁용 탄핵에 호적되며 결국 탄핵 중독당, 직권남용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님, 추경호 원내대표 말한 뭐 탄핵쇼, 우상화, 탄핵 중독당은 상당히 센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을 때 당 입장에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일 거다. 근데 지금은 사과와 반성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민주당이. 이것이 네. 검찰 수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네. 사과 반성을 하긴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거라면 탄핵을 너무 지나치게 남발한다. 뭐 네. 탄핵 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 되는데 또 이거를 1심 판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법 중독이 아닌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이 사법과 연결된 거냐. 근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게 저는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좀 지나치게 자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탄핵을 해내야 될 때는 이게 안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핵심 쟁점으로 또 봐야 되는 것은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거는 그 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막는 거에 대한 그 위헌 판결이었지 정부가 어떤 조치도 하면 안 된다. 단속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보셨지만 강화도라든지 이쪽에 주민들이 북한에 또 그 상응하는 조치 때문에 대남 방송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접경지 주민들이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저는 대북 전단 날리는 분들 중에 특히 납북어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정서적 울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접경지에 사시면서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같은 접경지 주민들이 또 이런 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가가 좀 이거를 중재를 해주고 특히 저는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이 그 납북자 단체라든지 이쪽에 좀 더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얘기하면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그냥 이제 뭐 탄핵 문제 이걸로 딱 쟁점을 좁히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문제 이렇게 가는 거는 이 접경지 현재 주민들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는 정치 행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짤막하게 좀 평가해 예, 주세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판정을 받았고 네.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선 경찰이 제재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이건 국방부 장관이랑 무관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랑 연결짓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무리수고요. 두 번째는 이 대북 전단을 방치해서 남북 간 상황을 좀 고조시키고 그것으로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로 약간 북한에서 좋아할 법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슈들을 안보의 이슈를 자꾸 국내 정치의 이슈랑 연결짓는 것은 좀 과도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 내부 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홍지문 터널 입구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부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부터 팔탄분기점까지 16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이후 비봉에서 팔곡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남이천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 쪽도 노안터널 내 2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실원분기점 대구 방향 진출로 부근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면서 3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7711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여당, 야당 본인들에게 득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로만 민생 챙긴다고 하지 마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양심적으로 반성 부탁드립니다. 실망.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공방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양당 대표는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 말을 한 적인데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른바 트럼프 랠리가 일어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서 투자자들이 주목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예. 평론가님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97,000달러인가요? 이렇게 네. 급등하는 이런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다시 기대감을 좀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가상자산이 이제 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을 경우에 닥칠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크고 또 이 800만 투자자 중에 대부분이 2030 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청년들의 자산 축적의 경로와 기회가 과연 다양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큼은 좀 냅두자 이런 것이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투세 폐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끌어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유예라는 또 하나의 카드를 꺼냈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청년층에 좀 호소하는 그러한 좀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수희 네. 평론가님,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보다는 네. 이 공제액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익통산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인 것 같고 네. 방향은 좀 비슷한 게 있죠. 이제 세금을 조금 헐겁게 부과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예 유예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저액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고려를 하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우려가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정치권이 사법 문제라든지 뭐 또 사실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로 얘기하는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데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정치에 진보 보수가 있느냐 보수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금투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금을 안 거두려고 어떻게든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고 재정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는데 국가 부채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복지나 이런 지출을 축소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세금은 자꾸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이 유럽 같으면은 진보가 사실 민주당보다 더 세게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같이 우양우를 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사회 경제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주류 정치권이 너무 오른쪽으로 이걸 틀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특히 더 우려되는 건 이제 아무래도 감세의 수준이 더 센 거는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도 사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철회를 안 하고 금투세는 금투세대로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디서 돈을 구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수원 전통시장 찾았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또 외곽에서 민생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좀 눈에 딱 띄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 전통시장에서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조우를 했습니다. 예.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딱 그 그림상으로 볼 때 어땠습니까? 물론 뭐 경기 지역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1심에서 현실화된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대안으로 김동연 지사가 지금 꼽히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직 관료 출신이고 비교적 좀 중도 진보에 좀 속하는 또 사실은 과거에는 어떤 당파성이 없는 분이셨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많은 또 국민들이 좀 지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당히 오늘 환하게 웃으면서 애써 미소를 지으며 김동연 지사의 손을 잡았지만 저는 속으로는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동연 지사가 실은 이재명 대표 그 법인카드 관련된 기소에 있어서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이른바 뭐 이 친명 그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또 크게 받은 적도 있고 많이 받았죠. 예.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김동연 지사가 보인 어떤 미묘한 이런 행보와 메시지들 또 특히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약간 이런 말들이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좀 심기를 더 어지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수인 평론가님, 두 분이 같이 있는 그림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법인카드 관련해서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 거슬릴 만한 일을 했다고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경기도에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예. 배모 씨라고 그 법인카드 유용한 분이 있죠. 네네. 그분이 원래 업무가 뭐였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청구를 했는데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그분이 누군가 쉽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안 내줘서 결국에 제가 행정심판까지 걸었는데 졌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화영 씨 쪽에서 경기도가 자료를 안 내준다라고 이제 좀 원성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우리는 재판에 관련된 자료는 안 내준다. 그게 제가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정도로 방어를 해준 것도 이 김동연 지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데 김동연 지사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뭡니까? 솔직히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에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안민석 의원이나 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의원들을 제껴가면서 지사가 된 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 지사를 대선 직전 영입을 했고 지사로 밀어준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거기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김동연 지사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노릴 수 있는 최대치는 이재명 대표 유고 시에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주자인 거지 이재명 대표를 극복하거나 필적하는 요렇게 크기는 어렵다.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건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오늘 G20이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오늘 귀국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 안보 외교에 힘을 쏟은 셈인데,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이번 순방의 성과 뭡니까?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번 순방만큼은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로 네.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대외 리스크 관리가 가장 제일 중요한데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밀착해 가고 있고 북한군을 파병까지 한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부터 한반도의 충돌과 혼란을 용인하지 않겠다. 또 러북 협력에 대해서 뭔가 우려 섞인 시선을 이끌어낸 것만으로 저는 상당한 그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갈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미중 사이에서 끼인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은 상당히 곤란한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우호적인 협력의 목소리를 이끌어냈다는 거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칭찬받을 일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APEC 정상회담 이런 G20에서도 네. 에너지라든지 식량, 뭐 기후 위기 또 여러 가지 뭐 통화 안정, 서로 그 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릴레이 정상회담도 많이 가졌고요. 또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만큼은 그래도 국민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귀국과 동시에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이 그런 약속도 했고요. 자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 여부입니다. 뭐 내각이라 하면 총리라든지 장관이고 대통령실 뭐 이른바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지목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목된 그런 참모진들 과연 교체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데 김수인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그 규모나 뭐 폭이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네. 국면 전환용 쇄신은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좀 커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서 받아준 것처럼 모양새가 나지 않는 한도에서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끌었거든요. 지금까지 시간도 좀 끌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바꿔놓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의 이 교체폭은 클 수도 있다. 지금 나오는 얘기도 이제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네. 개각이 거론이 되는데, 근데 특별하게 막 그 어떤 쇄신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 게 일단은 이제 좀 장소한 장관들 정부 출범하고 나서 계속 해왔던 분들을 교체하는 수준, 그러니까 무난한 것이죠.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선택을 할 공산이 높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경우라면은 더 역효과가 날 거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교체가 됐는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화를 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 바꾸니면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양적인 규모는 제법 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쇄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인사가 날지는 좀 의문입니다. 회전문 인사나 끼어치기 뭐 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일단 뭐 총리 교체 얘기가 뭐 좀 나오고요. 예. 현실화되는 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런 얘기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그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진 뭐 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주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바꾼다 이거보다는 이게 그래도 좀 쇄신하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랑 대통령실 인사는 각각 이제 다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총리는 협치와 협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될 겁니다. 즉 야당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을 후보 혹은 야당 출신의 정치인을 기용해서 민주당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임명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인사를 통해서 여야 혹은 지금 정부와 야당 간의 이 멀어져 있는 이 괴리를 좀 메울 수 있는 후보군을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꼭 야당 출신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호남 출신의 총리를 쓴다든지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대통령실 인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와 뭐 가깝다든지 라인으로 지목되는 인사들을 또 음주운전을 또 한 뭐 선임행정안도 있죠. 그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좀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기자의 질문을 두고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홍철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먼저 무례하다는 발언이 나왔던 상황 어쩌다가 나온 말이었습니까? 이제 대통령 담화에서 대통령이 일단은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조금 돌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일보의 어떤 모 기자가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인지 좀 특정해서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좀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니냐,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좀 부모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해서 좀 무례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논란이 됐고 오늘 뭐 대통령실 등록 기자단이 또 성명까지 내는 등 일파만파 논란이 됐는데 결국 홍 수석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사과한 건 잘한 겁니까? 안 한 것보다는 잘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 당시에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 제가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필요한 질문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과를 대통령이 하시긴 했는데 제가 봐도 이거 뭘로 했는지 궁금하고 처음에 잠깐 사과하시다가 국정 자랑으로 넘어가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글부글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기자의 도리인 것이고 사실 그분도 기자분도 자기가 준비한 질문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희생시키고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꼭 그 태도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도 나름의 이제 언론인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정무수석 정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과를 하긴 했기 때문에 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 어떤 기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그런 태도는 절대로 내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무죄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항명 혐의 핵심 쟁점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항명 혐의 핵심 쟁점은 이제 그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경찰에 이첩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결국 그 사이에 이제 이첩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보류 지시가 이제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왔었고, 근데 그 사이에도 이제 수사팀에서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죠. 그리고 그 이첩을 또 회수를 국방부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첩하지 말라, 보류하라는 이 지시를 박정훈 대령이 어겼다라고 하는 항명 협의가 적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상관 명예훼손은 이제 뭐 VIP 경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박정훈 대령이 김계한 사령관한테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여기서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징역 3년 구형.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항명인가,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오히려 이첩을 정말 보류했다면 박정훈 대령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왜냐하면 자꾸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다고들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경찰도 하는 그 입건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사라고도 하죠. 그 단계의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혐의 적시를 하면 안 됐다고들 주장하는데 많은 그 군내 수사단의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 한두 건을 빼고는 혐의 적시 다 됐어요. 얼마 전에 훈련병 사망 사건 때도 군내 조사에서 혐의 적시 다 했습니다. 네. 어차피 왜냐하면 최종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더 의문인 게 경찰이 어차피 수사할 건데 왜 해병대 수사관한테 그렇게 압력을 넣었나. 오히려 이게 더 궁금해요. 제가 박정훈 대령이라도 야 내가 이거 이첩 보류 지시 따르면 나중에 내가 벌 받겠다 이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오늘 3년 구형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항명죄라는 게 사실 형량이 좀 높습니다. 뭐 그 전시 같은 경우에는 뭐 7년에서 1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밖의 경우는 이제 평시의 상황에서는 3년 이하 징역인데 뭐 물론 최고 형량을 구형하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번 사건이 그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잘못된 수사 내용, 특히 네. 이 수사단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있는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혐의를 적시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비가 되지 못했던 불비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으로서는 이러한 지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 권한을 가진 장관의 명령을 불복종했다면은 어떠한 경우에서건 어떠한 정치적 의도에서건 그것은 당연히 좀 구형을 할 수밖에 없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군의 기관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자, 여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까요? 저는 물론 이 최해병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특검의 시도도 있었고 또 자체 진상조사도 있었고 지금 네. 현재 또 경찰과 검찰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국정조사까지 여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가 정말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또 민주당이 이러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정말 진상규명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최해병 사건을 불거지게 만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노릴 것이냐 저는 여당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설이가 10살 무렵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 1급 장애를 앓던 언니는 시설로 보내졌고 홀로 남겨진 설이는 심한 소아 우울증을 겪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잦은 결석과 우울증으로 한 학년 6급까지 되고 말았는데요.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우연히 지역 무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설이는 그때부터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전교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설이. 그 후 6개월의 공부만으로 검정고시에도 합격하며 지금은 어엿한 여고생이 되었는데요. 의공학과 진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설이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설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원과 박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을 보면 서울이 2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영하 1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는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내려앉고 평년 수준의 낮 기온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도 내일 9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로는 0도 안팎으로 좀 추울 수 있고 모레는 전국 내륙의 기온도 0도 안팎으로 약간 더 추위가 느껴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나쁜데요. 오늘은 대부분 중서부 지역에 대기질이 나쁘겠고 내일은 대부분 권역이 국외 미세먼지까지 들어와서 농도가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대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고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다시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도 다시 서울 1도 등으로 아침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군검찰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주 준법 투쟁을 진행 중인 전국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69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고가의 미술품이나 귀금속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명의 주거지 곳곳에 현금 뭉치를 숨겨놓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현지 시간 21일 오전 러시아군이 자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전쟁 중에 IC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텔레그램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 양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눈앞이 막막한 피해자들 과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N번방 사건, 만민중앙교회 사건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뒤에 든든히 서 계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1호 성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신진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성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뭐 짐작은 갑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단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경찰이 피해자한테 국선 변호사를 원하시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사를 선정이 되고 나면 제가 조사할 때 같이 동석을 해드리고 법률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의견서를 써드리고 재판에 만약에 넘어가면 재판에도 제가 출석을 해서 재판 내용을 듣고 피해자분한테 또 전달해드리고 네.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이 탄원서든 합의서든 이런 것도 제가 제출해드리고 이런 다방면의 일을 합니다. 이게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해준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죠? 돈이 들진 않죠? 무료입니다. 네, 무료고요. 네. 자, 지금은 그렇다면 지원 대상이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선정 대상이 되는 범죄는 성폭력 범죄, 그리고 아동 학대 범죄, 그다음 장애인 학대 범죄, 인신 매매 범죄, 스토킹 범죄 5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대부분 좀 어떤 그 여성이랄까 좀 미성년자랄까 약자들이 많은 그런 범죄들이네요. 맞습니다. 그 스토킹까지 보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신진희 변호사님은 성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인데 국내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 국선 변호사가 있고요. 네.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 달라요? 네, 종류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일반 사선 사건을 하지 않고요. 오로지 피해자만 지원하는 업무만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예. 전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이고요. 저와 같이 그래서 전체 전국에 45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 밖에 일반 변호사님들께서 자신의 생업을 하시면서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일정한 사건을 받으셔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비전담 변호사님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국선 변호사 하면 그러니까 비전담 변호사님까지 합해서 네. 아니면 이렇게 국선 전담 변호사까지 합해서 그냥 국선 변호사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신진희 변호사님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국선 전담 변호사. 맞습니다. 아까 5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니요. 그 5가지를 다 합니다. 다 해요? 네. 근데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이제 성폭력이니까 그런데 네. 스토킹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다 거예요. 합니다. 네. 와, 그 5가지의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폭력이라든지 네. 일반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그러면 국선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거 새로 그 이펙트는 안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국선 전담 변호사 우리 신진희 변호사님, N번방 사건, 만민중앙교회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 변호하셨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모두 몇 분 정도 변호하셨습니까? 제가 전담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비전담 변호사로 지원을 했었고요. 네네. 피해자들을. 근데 전담 변호사가 된 게 2013년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제가 좀 보니까 피고인 즉 가해자 기준으로 해서는 2,087명. 와. 근데 피해자 기준으로 하니까 4,048명. 근데 지금 8월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9월, 10월, 11월이니까 한 달에 한 100명 이상씩 제가 지원을 해서요. 네.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이야, 진짜 전국에 동생들도 많고 이게 큰언니 역할을 진짜 하시는 거군요. 언니 부른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피해자 변호사님. 네네. 그쪽에서의 제 별명은 대모입니다. 대모. 야. 제가 붙인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제 네, 피해자들 네. 쉽게 말해서 동생들이 붙인 별명이 대모.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아주 진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자, 신진희 변호사님이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1호라면 뭐 어떻게 말하면 남들이 안 가본 길을 이제 가신 건데 특별한 계기나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국선 전담 변호사죠.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전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그 네. 비전담 변호사로 그냥 사건이 한 건 올 때마다 사건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렇게 비전담 변호사 즉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던 계기는 네. 여기 여의도 근처에 여의도
가정법률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있죠. 순복음교회 옆에.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거기서 계속 무료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 피해자 분께서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상담하면서 이런 피해자분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생겨서 예. 국선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또 전담 변호사 제도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해서 지원해서 하게 됐습니다. 계속 1호를 걸어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너무 이제 초보적인 질문 같긴 하지만 청취자들이 이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왜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일반인은 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신고를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특히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절차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도 있고 네네. 어떤 길이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길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에서는 그냥 일반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 되는 질문 드릴게요. 피해자들이 어디서 국선 변호사 이제 찾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피해자가 범죄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안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범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경찰로부터 안내 신고는 받을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피해자분께서 범죄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성폭력 상담소에 만약에 먼저 상담을 하셨다면 네. 상담소에서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안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들어와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저희 공단에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근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국선 변호사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가 전제 조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디서 자기가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 신고가 1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비용도 전액 국가 지원이라고 하셨고요. N번방 사건 때는 피해자들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돕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이름과 주민번호 바꾸겠나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바꾸고 이런 피해자들 많습니까? 이건 많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내 이름이 만약에 알려졌다고 하면 개명이란 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주민등록번호라는 건 앞번호와 뒷번호가 있는데 네. 앞번호는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뒷번호만 바꾸던데요. 우리가 보통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금융과 관련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뒷번호까지 노출이 돼버리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인 경우에도 네. 주민등록증을 인증을 해버리면 뒷번호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범죄 피해도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추가 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네.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2013년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전담한 것만 해도 2013년부터 하신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성범죄 수법도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피해자들 지원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신체가 접촉하는 접촉형 성범죄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네네. 하면 지금은 비접촉형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착취 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성범죄는 접촉형 성범죄였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성범죄는 비접촉형 성범죄다. 온라인 성범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범죄 양태. 야, 이렇게 달라졌구나. 느낄 만한 대표적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 사건이라 하면 다 아시는 박사방 사건이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는 박사방 사건 이전에 N번방이 있었고 N번방 같은 그런 류의 사건이 그 이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중 N번방이나 박사방처럼 조직화된다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성착취까지 일어나는 네. 경우는 2019년 이럴 때 넘어서 그렇게 발생했던 거로 말씀드릴 수 있고 2010년 이럴 때도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범죄 수법이랄까 대표적 유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은 네.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 수 있는 그런가요? 제명들이 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 예. 이 단어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강간, 강제추행 등 또는 강간상해, 강간살인 이런 류의 사건들이 있고요. 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성폭력 사건인 집단 강간 네. 류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르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와 친족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빠라든지 오빠라든지 뭐 고모, 이모부 뭐 이런 사람들 관련한 사건들도 있고 미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네. 일어나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도 네. 있고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고요. 디지털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촬영류의 사건들이 있고 네. 촬영을 넘어서서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고요.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사건 이렇게 또 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신진희 국선 전담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0184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시는군요. 피해자들 심리 상태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하시네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요. 네. 사실 저희 피해자들이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크냐면 한번 유포되고 나면 예. 그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금방 없앨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영상 있는 걸 찾아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찾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접촉형 성범죄일 때 피해자가 혼자서 감당을 했는데 지금은 비접촉형 성범죄에서는 이게 더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완전 끊는 그런 인격 살인이네. 네,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저쪽에서 이런 걸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 이런 걸 요구하면 일단 경계하라.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뭐 이거 너 저기 어디 취업하려면 그 사진을 보내라 하면서 뭐 어떻게 막 엮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일단은 경계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통 취업뿐만 아니라 요즘 네. 대출금 관련해가지고도 대출. 똑같이 인증을 하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안 갚으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진 같은 거를 네. 보내게끔 해서 그 사진을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협박하는 이런 류의 사건들 대출을 좀 해주고 제 시간에 못 갚으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고리 대출을 해주고서는 사실은 불법 대출이죠. 네, 맞습니다. 해주고서는 시간 안에 걔네들이 요구하는 시간 안에 못 갚으면 이걸 퍼뜨리겠다. 너를 온 세상에 알리겠다 이러면서 혹은 일단 사진을 보내봐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게 해서 그럼 며칠은 우리가 좀 참아줄게 뭐 이런 식의.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엮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네, 꽤 많습니다. 이게 이런 점들을 좀 우리 그 젊은층들은 잘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불법 영상물로 인한 범죄 이제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들은 처음엔 이런 영상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죠. 모르고 예. 있다가 주변의 지인이 알려주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너의 자. 영상이 떠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내가 이거 당했구나 싶을 때 이제 당하지 않도록 뭐 사진을 함부로 보내지 않고 초반에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이거 당했구나 싶을 때는 빨리 경찰 신고가 가장 우선돼야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신고와 수사 뭐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일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영상물이 어느 경로로 퍼졌는지를 수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해자를 특정을 해서 뭐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해자를 구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는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자, 특히 불법 콘텐츠는 또 해외까지 갈 수 있고요. 지금 사실상 영구 삭제가 어렵다고 해요. 피해자들이 이제 무력감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물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네.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삭제와 차단은 경찰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네, 차단 네. 결정을. 네. 그래서 거기서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제부터 보기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네. 지난주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확대 골자로 하는 성폭력 처벌법도 본회의 통과했고요. 이게 성범죄 대응에 좀 도움이 될지 또 추가로 이런 점은 좀 보강돼야 된다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범죄자가 딥페이크를 만들면 네. 그다음에 몰래 들어가서 수사하는 위장 수사의 방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만들어진 이후에 사후 약방문 격입니다. 물론 예.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만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목소리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있다면 네. 그쪽에도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후 약방문뿐만 아니라 사전 차단할 수 있는데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신진희 변호사님은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변호하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해자들 중에는 모두가 그러니까 사실은 가해자 엄벌을 원하시죠.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빨리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즉 말하자면 합의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네. 우리가 사건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런 사건을 합의를 할 수가 있어? 가해자 엄벌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는. 네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잊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시면 합의를 해드립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피해자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법정에 이제 자주 가실 텐데요. 가해자들 보실 겁니다. 막 속에서 끌어올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실 텐데 그 가해자들 보면 성폭력, 성범죄 가해자들 보면 진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감형을 위한 쇼를 하는지 우리 신진희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사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피고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도 계시고 예.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행동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말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자세히 보면 또 그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법을 통해서 예.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눈에다 안약 넣고 온 친구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구속 사건인 경우는 피고인이 재판 받다가 다시 이렇게 그 교도관을 통해서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 네. 뒤는 볼 수는 없지만 예. 불구속 사건인 경우는 이제 집에 있다가 재판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재판 마치고 나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걸 봅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반성하는 태도만 보였구나라고 생각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흉폭한 범죄고요. 상대방이 인격을 살인하고 완전히 진짜 목숨을 경각에 달리게 하는 그런 정말 악랄한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피해자의 편이 돼주고 있습니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네.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편은 아니다. 네. 예. 자, 공정하게 하는데 제 말은 편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제 전하려고 했던 뜻 피해자를 되게 배려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냐 이런 질문이 더 좋은 질문 같아요. 네네.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수사관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12년, 13년 그때에 비하면 네. 지금 2024년의 오늘은 수사관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배려를 좀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말 한마디 하더라도.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자, 제가 딥페이크 피해 받지 않을 요령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딥페이크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라는 것은 제가 프로필 사진 올린 것만 가지고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명함 사진만 있어도. 네, 그걸 방지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딥페이크가 문제됐을 때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거 다 내려라. SNS 사진 내려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SNS 이외에도 자신 학교를 다닌다거나 회사를 다니면 단체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자기의 뭐 인스타라든지 SNS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그 사진 정보를 올리는 거는 조금 더 그런 범죄에 취약할 수는 있겠네요. 아,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4988님이 성범죄는 그야말로 살인입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도움 요청하면 좋을지 아까 이제 경찰 말씀하셨지만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피해자분들께서 피해를 당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112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경찰이 모시러 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조차도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헷갈릴 때도 그냥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112 꼭 기억하시라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성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오는 24일에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도광산 어떤 곳입니까? 네, 사도광산은 사도금산이라고도 부르는 곳인데요. 네. 일본 니카타현 사도섬에 있는 금광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이 나오는 산이라는 뜻인데요. 예. 그래서 11세기부터 사금 채취가 시작이 됐고요. 17세기부터는 금광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에는 뭐 구리나 철 같은 그런 전쟁 물자를 채굴해서 조달하는 광산으로도 활용이 됐는데요. 예. 이때 조선인들이 끌려와서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일제강점기 그 조선인 한 2,000명 정도가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도광산 추모 행사 개최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7월에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 정부는 이 등재에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입장을 바꿔서 동의를 하는 대신에 일본한테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가 이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를 그 유적 현장에 설치를 하라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을 개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원래 일본이 추도식을 7월에 하려다가 한번 미뤄서 9월에 개최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고요. 또 한국으로 따지면 총선인 중의원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때문에 좀 미뤄지면서 이달 하순에 개최를 하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공지가 된 겁니다. 추도식이 24일에 열리는데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 행사 나흘도 남겨주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또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달랐는데요. 일단 개최하는 곳이 추도식 실행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민간 단체거든요. 그래서 추도식을 일본 정부의 공식 행사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일본에서 어떤 인사가 참석할지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가 참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 참석자 누가 올지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피해자 유가족 한 11명 정도 하고 또 정부 관계자들 참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숙소와 항공편 같은 체류 비용 이런 것도 한국 외교부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주최 측이 비용도 부담을 안 하고 일정도 촉박하게 내놓으면서 이 제대로 추도식을 할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추도식 자체로도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지금 김윤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추도하냐, 특히 추도사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문구가 아직 공개 안 됐죠? 네,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추도식 명칭을 두고도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의 의견이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추도식 명칭에 감사라는 표현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감사하는 행사가 되면 이건 사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의미가 좀 흐려질 수 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일본이 감사라고 한다면 한국 정부는 보이콧하겠다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명칭은 추도식으로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사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 측이 낭독하는 추도사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조선인이 언급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건 조선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광산에서 일한 전체 노동자를 기리는 행사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조선인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포함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뭐 일본에서 한국인만을 위한 행사가 열리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한국 정부도 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이 이 추도사에서 한국인 피해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언급을 할지 여기에 따라서 이 추도식에 대한 진정성이 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때우기식 행사가 아닌 진정성 담긴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막판 외교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중국 무비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중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왜 거부됐습니까? 지난 15일에 한국 국민 1명이 거부가 됐는데요. 이유가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다 이런 걸 그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입국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거부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라면 비자 없이도 한국인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이 뭐 비즈니스나 관광, 친지 방문, 경유 같은 사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중국이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국 거부는 그 나라의 고유 주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국 대사관이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국 거부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좀 기준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무비자 조치라고 해서 중국에 입국할 때 모든 기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중국의 체제를 비판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정치 종교적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아니면 또 뭐 과거에 중국에서 처벌을 받거나 추방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김윤아 기자가 일부 소개해 주셨는데 무비자 입국 심사 받을 때 유의할 점 또 준비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중대사관이 안내를 한 내용 보면요. 입국 목적 그리고 입국 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뭐 방문 기관하고 일시 같은 걸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비즈니스나 관광, 친지 방문 이런 사유가 아니면 비자를 별도로 미리 받아서 중국을 찾아야 하고요. 또 무비자 입국이 15일 이내의 일정으로만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귀국 항공권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머물 숙소나 뭐 지인 연락처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입국 심사에 도움이 되고요. 또 대부분의 호텔은 외국인이 임시로 머무는 경우에 그 주숙 등기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전입신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호텔이 아니라 뭐 친척이나 지인 집 이런 다른
다른 곳에서 머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중국 도착 후에 반드시 관할 공안 파출소에 방문을 해서 이 주중 등기를 해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산둥성 같은 곳들인데요. 그러니까 주중대사관은 이런 곳에서는 검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 이 주중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산둥성 같은 데는 주중 네. 등기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기본은 무비자 입국은 15일 이내 일정에만 적용된다. 네, 요건 맞습니다. 저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무비자 시행하니까 한국 관광객들 중국 많이 가나 봐요. 그런데 네. 현지 여행을 할 때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여행객 불편이 크겠어요? 네, 보통 해외여행 가실 때 뭐 현지 화폐 챙기거나 아니면 네. 신용카드, 특히 이제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신용카드 준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는 현금도 카드도 받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휴대전화 결제 앱이랑 뭐 아니면 계좌이체 이런 것들만 가능한 가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제 앱이 중국 국내용 앱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설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뭐 유명 관광지에서 가더라도 뭐 생수 하나 사 먹기 힘들다 이런 불편 현금도 사항들. 안 된다는 건 되게 의외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택시 마찬가지로 뭐 거스름돈도 거슬러주지 않고 아예 받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최근에 그 길거리 거지도 QR 코드로 적선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마트폰으로 이 QR 코드를 연결을 해서 뭐 자신의 카드나 계좌에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 보편화됐다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 내국인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중국 내수용으로 만든 앱들이라서 외국인 뭐 여행객들은 찾았을 때 이걸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관광 분야에서만큼은 현금 지불을 보장하겠다 이러면서 현금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걸 지키질 않아서 관광객들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가실 때 감안해야 될 정보였습니다. 자, 돈만 내면 결제한 액수만큼 마취제인 프로포폴 무제한으로 투약해준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몇 명이나 붙잡혔습니까? 네, 병원 관계자 6명하고 중독자 25명이 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적발을 한 건데요. 네. 투약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병원 그 피부관리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프로포폴하고 에토미데이트를 돈을 낸 만큼 투여를 해줬습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한 수술용 전신 마취제고요. 에토미데이트도 뭐 제2의 프로포폴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마취제인데요. 이 총책이 윤모 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윤 씨가 병원을 먼저 섭외를 해서 상담실장 장모 씨를 합류시켰습니다. 근데 이 장 씨가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많이 찾기로 유명한 한 병원에서 다니다가 퇴직을 한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중독자 리스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들고 병원에 합류를 해서 이 중독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프로포폴을 놔주겠다 이렇게 유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병원의 의사는 시간당 100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만 놓은 게 아니라 뭐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도 프로포폴 주사를 놨고요. 원래 의사가 놔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낸 만큼 계속해서 투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중독자 중에서는 하루에 1,860만 원을 내고 10시간 24분이나 연속으로 투약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은밀하게 병원 문을 열어서 투약을 해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당이 7개월 동안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킨 뭐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중독자 리스트 관리 이게 가장 눈에 띕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했죠? 네, 조직폭력배한테 이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겼고요. 그리고 아예 병원에 상주를 시켰습니다. 보통은 중독자들이 주사를 맞고 잠을 자는데 그 정신이 혼미한 경우가 많아서 뭐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병원에서 좀 소란을 피우거나 하니까 아예 이런 문제 상황에 대비해서 피부관리실 옆에 예. 조직폭력배가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독자들 중에서는 워낙 이 주사를 맞고 혼미한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 병원 관계자들이 주로 깨워서 부축을 한 다음에 택시를 태우는 게 일이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포폴은 치료용이기 때문에 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지나치게 많은 투약이 이뤄지면 이걸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최근에 의료용 마약류 범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의료인 마약 범죄자 수가 2018년에 98명이었는데 지난해는 300명 넘었고요. 최근 5년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도 14건이나 달했습니다. 14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 대표팀 홍명보호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조 1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FIFA 랭킹 100위 팔레스타인과 또다시 비기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어요. 네, 팔레스타인한테 특히 선제골을 내주고 네. 무승부를 기록해서 3차 예선에서 유독 팔레스타인하고만 2무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3차 예선 종합해 보면 4승 2무 승점 14점. 조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5승 1무와 4승 2무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팬들이 느끼는 건 마치 마지막 경기를 진 것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거기다 팔레스타인에 두 경기 다 못 이겼다. 네. 예. 백이 팀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럴 정도였는데 뭐 좀 아쉽죠. 근데 6경기를 돌아보게 되면 12득점을 기록했어요. 뭐 예. 손흥민 선수가 3골을 기록했고 오세훈, 오현규, 배준호, 황희찬, 이재성, 주민규 이런 거 보면 공격 노트는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본선 가서도 누구든지 골을 넣을 수 있겠다 이런 네. 자신감 갖게 됐는데 수비 라인은 5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첫 경기 0대0으로 비긴 걸 생각하면 매 경기 또 한 골씩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수비 라인의 보강은 좀 필요해 보인다. 좀 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거 같은데 홍명보 감독 사실 첫 경기 지난 9월 5일 생각해 보면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뭐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 이런 소리를 듣고 경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보다는 조금 안정된 그나마 그래도 톱시드답게 일본, 이란과 함께 각조 1위를 지키는 선에서 일단 올해의 경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자, 불과 4분 만에 손흥민 선수 동점골 터뜨렸습니다. 통산 51골로 A매치죠. A매치 네. 51골로 황선홍 넘어서면서 이제 1위 차범근에 이어서 역대 2위에 올랐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일단은 팔레스타인 팀이 굉장히 잘했다 해서 상대방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네. 어려운 거야.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홈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중립 경기로 나와서 치렀잖아요. 그런 여러 면에선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경기를 펼쳐준 상대를 존중을 했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선 좀 아쉽다고 본 거죠. 특히 전반 12분 상황을 보게 되면 김민재라고 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경기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자리잖아요. 수비부터 저 앞에 공격 라인까지. 그렇죠. 근데 바로 앞에 잔디 상태를 못 봐서 패스 속도라든가 방향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첫 골을 주다시피 했고요. 네. 상대가 선제골을 넣으니까 기가 살잖아요. 근데 또 보셨지만 체격도 크고 체력도 좋은 선수들 그리고 또 지금 뭐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그 선수들을 뭉치게 했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두 다 수비로 내려간 상황이 되니까 우리 선수들 입장에선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체격적인 우위를 앞세워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한두 명 제치고 물론 한두 번 좋은 패스로 공격 기회를 잡았지만 또 이제 뭐 옵사이드가 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패스 못지않게 좀 아쉬운 점은 한 명 정도는 제치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지 않았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 사실 KBS ETV에서 중계를 했거든요. 근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경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선수들도 힘들고 보시는 시청자들도 너무 힘들고 해설하는 본인도 너무나 힘들다. 경기 전체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경기를 마친 뒤에는 뭔가 우리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도 있지만 준비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경질 위기에 몰렸던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 강호 사우디 물리치고 인도네시아 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우디 격파
대이변이죠. 대이변이죠. 132팀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보다 더 낮은 팀인데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쿠웨이트나 팔레스타인이 대한민국이나 요르단을 이긴 경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처음으로. 야. 원래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이 가서 월드컵 3차 예선에 처음 진출했거든요. 네. 처음 진출해서 3무를 하다가 중국, 일본에게 2연패를 당했어요. 예. 그럼 당연히 꼴찌로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팬들은 신태용으로도 안 되는구나. 경질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강호 사우디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난리 났겠는데요, 그 나라는? 네. 그리고 이제 자국 선수인데 그 2부리그에 뛰고 있는 페르디난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 돼 있는데 단번에 3위까지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잘하고 있는 1위라서 뭐 부동의 1위인데 일본은 승점이 16점, 2위인 호주가 7점입니다. 네. 근데 인도네시아가 6점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세 팀도 6점이에요. 꼴득실? 꼴득실. 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5팀이 어느 누구나 본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가 가능성을 이렇게 단번에 뒤집었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은 올 연말을 굉장히 한마디 유종의 미를 잘 거둔 감독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야, 그 국민들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야구 소식입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 프리미어 12 4강 탈락이라는 초란 성적표 들고 귀국했습니다. 류중일 감독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얻은 것도 잃은 것도 많은 대회라고 평가를 했는데 뭘 얻었고 또 뭘 잃었습니까? 그냥 뭐 팬들의 그냥 표현으로는 네. 패배와 자괴감을 얻었고 아시아 최고였던 우리의 위상과 또 우리 마운드가 든든했었잖아요. 네. 마운드의 명성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얻은 거는 패배와 자괴감이다. 네. 약간 자괴감이 드네요. 사실 뭐 비조에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타이완의 3파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부터 타이완과의 첫 경기 굉장히 준비 잘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타자들이 린위미라고 하는 타이완 선발 투수를 공략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분석이 실패한 건 타이완이 언더 투수에 약할 거라고 해서 고용표를 선발로 내밀었는데 고용표 선수가 그만 2회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분석도 잘못됐지만 강력한 선발 투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한 대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유중일 감독 공항에 돌아와서 성적을 못 낸 거 굉장히 국민들에게 죄송한데 이번 대회를 보면서 느낀 건 국제 대회에서 그래도 5이닝 정도는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우리의 선발 투수를 키워내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 근데 그 말 하기 전부터 사실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타이완전 고용표, 그다음에 쿠바전 곽빈, 일본전 최승용, 그다음에 도미니카 때 임찬규 이 선수들이 모두 다 5회를 못 버텼어요. 그러니까요. 네.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뭐 박찬호를 포함해서 뭐 기라성 같은 투수가 있었을 때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투수의 문제였군요. 네. 양신으로 불리는 양준혁이 이번 때 우리 대표팀 경기 보고 지금 전력으로는 타이완과 10번 붙으면 6번 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이제 일종의 쓴소리 한 거네요. 네. 근데 상당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건 예. 일본이 아니고 타이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치로가 우리를 한번 이겨보고 싶다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일본도 아니고 타이완을 이야기한 것도 그런데 실제로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지난 5번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번 대회 전에 4번을 졌어요. 2018년 아시안게임 예선, 2019년 프리미어 12 슈퍼라운드, 2023년 아시안컵 예선, 또 그 프리미어 12 이번에 조별리그 때 4번을 졌는데 또 한 번 이긴 건 아시안게임 때는 또 저희가 결승전에서 이겼어요. 예.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죠. 병역 문제가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쓴소리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체적으로 양신이라고 불리는 양준혁 선수가 지적한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구대성, 정민태, 김광현, 류현진 같은 네네. 이런 확실한 선발 투수가 없다. 좀 그야말로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는 뭐 메이저리그나 일본 리그 또는 외국의 리그하고 교류가 많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 고교야구 졸업하고 나서 외국에 바로 가게 되면 프로야구에 돌아오려면 2년간 유예 기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한번 겨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한 번쯤 곱씹어봐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최대 수확은 김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엽, 김동주, 김태균,
대회를 이어서 대표팀 슬러거로 계보를 이을 걸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죠. 네, 3년 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일단 타율이 4할 1푼 1입니다. 와. 나쁘지 않고요. 근데 예. 그 중에 홈런이 3개 있습니다. 말로 홈런 하나를 포함해서 타점은 10타점입니다. 그리고 OPS 우리가 출루율과 장타율을 얘기하는 OPS가 1.5를 넘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실 굉장한 타자거든요. 예. 그리고 뭐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쿠바전에서 쿠바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모이넬로 선수. 사실 일본 퍼시픽 리그에서 방어율 1위였거든요. 네네. 그 선수를 상대로 말로 홈런을 치고 또 홈런을 치고. 그래서 굵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호주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홈런을 쳐서 정말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죠. 일본이나 타이완전에서 네. 김도영 선수가 조금 시동이 빨리 걸려서 이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우리가 슈퍼 라운드 가서 김도영 선수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그러니까. 텐데, 그러면 사실 지금 슈퍼 라운드 A조에 올라와 있는 게 미국과 베네수엘라거든요. 예. 미국 메이저리그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메이저리그 이제 스카우터들 그렇죠. 눈에 들 수도 있는 거네요. 김도영 선수의 모습을 좀 더 빨리, 좀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알렸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뭐 김도영 선수가 일본 타이완전에서 못 보여줘서 그냥 단순히 져서 아쉽다 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 야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메이저리그라는 큰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조금 놓친 거죠. 좀 약간 늦춰졌네요. 네, 일단은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자 농구 대표팀이 잠시 뒤에 아시아컵 예선 A조 3차전 치릅니다. 상대가 인도네시아인데 선수들이 이제 줄부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요. 네, 사실 우리의 그 농구 랭킹은 좀 낮습니다. 네. 너무 실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53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세계 랭킹 53인데 인도네시아는 77위예요. 그래서 네. 사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그 빅맨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선수, 일단 김종규 선수가 네. 부상으로 빠졌고요. 2m 7cm. 그다음에 2m 3 되는 하윤기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득점하면 이 선수라고 요즘 한마디로 물이 오른 선수가 있는데, 소노의 이정현 선수가 있는데 이정현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력 손실이 너무 커요. 너무 큰 상황에서 뭐 22 차이가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농구에서 사실 22 차이는 좀 작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잘못하게 되면 좀 위기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3차전이기 때문에 1승 1패를 위해서 호주에서 조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 조 2위만 유지하면 사실 내년 8월 사우디에서 열리는 본선에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인도네시아 경기를 오늘 이겨주고, 호주전 사실 2월 달에 호주하고 경기할 적에 굉장히 3쿼터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 오. 마지막 4쿼터에서 점수를 내주면서, 호주는 사실 강팀인데. 네, 왜냐하면 그 세계 랭킹 7위도 7위지만 예. NBA라든가 그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이번이 사실 이 선수들이 다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 국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남자 농구가 예전보다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국제 경쟁력이 막 살아나줘야 이 열기가 그대로 우리 프로농구로 이어져서 우리 프로농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팀 유일한 해외파 있죠. 이현중. 여기 어깨에 또 거는 기대가 있어요. 네, 그 2m 3cm의 가드입니다. 네네. 와, 가드가 2m 넘어요. 네, 굉장히 큰데, 호주 지금 일라와라 호크스라는 팀에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선수는 지금 말이 가드지만 우리 포워드, 뭐 급하면 센터 포지션까지도 스몰 포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본인의 목표는 3년 만에 대표팀에 와서 인도네시아와의 3차전, 호주와의 4차전 두 경기 모두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상으로 우리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정말 한 줄기 희망 같은 선수인데, 얼마나 될지 사실 현재 호주 리그에서는 뭐 11경기 뛰었는데 평균 득점이 16.8점이에요. 네.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잘해서 일단 인도네시아전 이겨주고, 또 호주에서 왔으니까 호주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잘 해준다고 한다면 24일 날 하는 4차전도 한번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한창 리그 중인 프로배구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내년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
팬투표가 잠정 중단이 됐다고 하네요. 왜 그렇죠? 이게 정말 아쉽게 네. 직원의 단순 실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원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팬투표 100%로 이렇게 그 선수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바뀌면서 일단 팬투표 70%, 선수단 15%, 뭐 기자단을 포함한 미디어가 15%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가 바뀌었고요. 또 예전에는 팀에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이번엔 포지션별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K스타 팀, V스타 팀 이렇게 나눠서 중요한 선수들이 경쟁을 해서 가장 네. 좋은 팀, 좋은 선수들을 그곳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만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응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연 지 2시간 만에 이제 이게 중단됐는데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네. 프로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특히 뭐 남자보다도 요즘 그 김연경 선수가 올해 흥국생명에서 그 흥국생명을 데리고 우승시키느냐 마느냐에 관심 네. 많으시잖아요. 한번 보시면서 역시 본인이 팬투표에서도 예. 네. 팬투표도 김연경 선수가 얼마나 나오나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지난해 남녀 통틀어 최고의 투표를 예. 했거든요. 네네. 올해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에 봐야 할 경기 소개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K리그 한번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팀 말고 네. 10위와 11위의 경기를 한번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북과 대구의 경기인데요. 전북은 광주를 상대로, 대구는 인천을 상대로 누가 10위를 하느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강등 결정전? 예, 이름하여 승강 플레이오프 그렇군요.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위를 하게 되면 K리그, 그러니까 2부 리그의 플레이오프 승자와 하게 되고요. 11위를 하게 되면 2부 리그 2위를 확정지은 충남 아산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얼마나 절실하게 경기를 하는지 봐주시는 것도 축구의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드라마를 통해서 판소리 심청가 속 이 곡 가을 달빛이 뜰에 가득하다는 뜻의 추월 만정이 주목받았습니다. 황후가 된 심청이 부친을 그리워하며 탄식하는 대목에 나온 곡입니다. 단풍 물결이 가을 저녁의 정취를 더하는 오늘 성창순 명장이 부르는 추월 만정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창순 명장의 추월만정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그때의 심항우는